숨이 가빠요. 숨을 쉬고 싶은데 어딘가 가슴이 조여와요. 눈을 뜨려고 해도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요. 누군가 내 팔을 붙잡고 이름을 부르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멀게만 들려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내 몸이 실려가는 소리, 바퀴가 빠르게 구르는 소리, 비상등이 켜진 병원 복도, 찬 공기. 모든 게 흐릿해요. 눈앞이 자꾸만 깜깜해지고 귀엔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만 맴돌아요. 한 번만이라도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애는 내 며느리 유미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한참 동안 연락이 없었지만 오늘은 왠지 전화가 올 것만 같았어요.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하필 내가 이렇게 쓰러졌을 때 손끝으로 뭔가가 스르륵 미끄러져요. 그게 내 핸드폰이라는 걸 나는 손을 놓친 순간에야 알아차렸어요. 희미하게 불이 들어오는 화면. 거기엔 유미 이름이 또렷하게 떠 있었어요. 정말 전화가 왔어요. 근데 난 받을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 문을 열고 급히 들어왔어요. 어머니. 그 소리에 나는 안간힘을 다해 눈을 떴어요. 희미한 불빛 속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유미였어요. 머리는 엉망이고 눈은 빨갰지만 분명히 유미였어요. 그리고 그 뒤엔 도훈이 놀란 얼굴로 서 있었어요. 의사가 다가와 무언가를 말했어요. 검사 결과라던가 상태라던가 잘 들리지는 않았어요. 나는 유미의 손을 잡고 싶었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그 전화 한 통이 우리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감동적인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사연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감사한 마음을 담아 야지의 인생극장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요. 어쩜 이렇게 조용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숨소리마저 작아져요. 오늘은 남편 제삿날이에요. 밥상 위에 과일 몇 조각, 생선 하나, 간단한 반찬들만 놓았어요. 예전엔 이 날만 되면 친척들도 오고 손주들도 함께 했는데 이제는 저 혼자예요. 향을 피우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조금 외로워요.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오늘 손자 생일이잖아요. 생일엔 가족이 모여야죠. 얼마 전까진 같이 밥도 먹고 사진도 찍었는데 올해는 연락이 없네요. 휴대폰 화면에 유미 이름이 뜬 연락처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유미가 받았어요. 지금 바빠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어요. 나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을 뿐인데 시들어가는 백합 화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건 유미가 예전에 사준 거예요. 꽃은 진작 졌지만 버리지 못하고 계속 두었어요. 혹시 또 올까봐, 다시 꽃이 필까봐 그런 마음이었어요. 점심은 대충 라면으로 때웠어요. 김치 하나 꺼내서 먹고 나머진 남겼어요. 이상하게 요즘 입맛이 없어요. 명치 끝이 자주 쓰리고 속이 자주 뒤집혀요. 며칠 전부터는 밤에 자다가도 속이 아팠게요. 오늘은 좀 더 아팠어요. 견딜만 했지만 묘하게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더라고요.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한 건 그 다음이에요. 조금 걱정이 됐어요. 조금은 겁도 났어요. 진료 접수를 하면서 신분증을 내밀었는데 간호사가 이상하게 웃었어요. 이름이 다르네요. 아마 등록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도 웃으며 넘겼어요. 괜찮아요. 뭐 그런 일도 있죠.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는지도 몰라요. 검사 끝나고 대기실에 앉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누가 불러주는 것도 아니고 간호사는 바쁘게 지나가기만 하고 그냥 앉아서 멍하니 백합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휴대폰 속 사진첩, 예전에 유미랑 꽃시장 갔을 때 찍은 거예요. 그땐 사이가 지금보단 나았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어긋난 건지,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 선생님 얼굴이 진지했어요. 심장 쪽 정밀 검사를 다시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관상동맥이 일시적으로 좁아진 흔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은 이해가 안 됐어요. 현재 상태는 위험하지 않지만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순간 어지러웠어요. 몸 때문이 아니고 마음이요. 진짜 아픈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과지를 받아들고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을 열자 안에서 기분 좋은 음식 냄새 같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어둡고 조용하고 그대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공간.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서류 봉투를 열어 진단서를 꺼냈어요. 눈에 익은 병명들, 복잡한 숫자들. 하지만 딱 한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심근경색 의증, 정밀 검사 요망. 문득 아들 생각이 났어요. 도훈이는 늘 바쁘다고만 해요. 유미가 바쁘면 같이 바쁘고 유미가 피곤하면 같이 피곤해요. 가끔은 저보다 유미가 더 도훈이 엄마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전화기를 다시 집어들었지만 손가락이 쉽게 눌러지지 않았어요. 지금 전화하면 방해될까? 짜증낼까? 이런 생각이 앞서요. 그래서 그냥 내려놨어요. 방 안불도 안 켜고 가만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만이 방 안을 맴돌았어요. 뭘 보는지도 모르고 그저 화면만 바라봤어요. 백합 화분에 물을 줄까 하다가 물조리개를 다시 내려놨어요. 오늘도 이 아이는 말라가고 있어요. 꽃도 사람 마음도 다 말라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유미 얼굴을 보면 요즘 참 힘들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부터 성실했던 아이였고 우리 도훈이랑 결혼하고 나서도 늘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요즘은 통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회사 일, 아이 키우는 일, 집안 살림까지 혼자 떠맡고 있으니 버거울 거예요. 그래서인지 목소리도 많이 가라앉았고 예전처럼 웃는 일도 드물어요. 예전에는 제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잘하던 아이였는데 이젠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끊기 일쑤예요. 무슨 일인지 왜 저를 피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일이 떠오르질 않아요.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녁 무렵 유미는 사무실에서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상사에게 또 한 소리 들었어요. 기획안에 빠진 자료가 있다는 말에 멍하니 서류를 보며 눈만 깜빡였죠. 식은 커피 한 모금 넘기고 나서야 정신이 조금 들었대요. 그날도 아이는 유치원에서 할머니가 데려갔고
도훈이는 회식이라면서 연락조차 없었대요. 유미는 책상 서랍을 열고 거기 있는 사진 하나를 꺼내봤어요.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저도 그 사진이 생각나요. 그 사진을 찍은 날 제가 아이를 안아주면서 했던 말이 떠올라요. 엄마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 말을 듣고 유미는 조금 멈칫했어요. 그건 내가 유미에게 해주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유미는 직장 동료 민경과 함께 내렸어요. 민경이 묻더군요. 너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유미는 말끝을 흐리다가 그냥 웃어넘겼대요. 그러곤 주차장에서 민경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시어머니가 좀 아프신 것 같아. 전화를 몇 번 주셨는데 내가 받질 못했어. 민경은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아프시다면서? 그럼 그냥 한번 보러 가. 너무 늦기 전에. 그 말에 유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은 바짝 마른 채였어요. 쉽게 움직일 수 없는 마음이 있었겠죠. 유미는 집에 와서도 가방을 내려놓기 무섭게 저녁 준비를 해야 했어요. 아이 책가방을 정리하고 교실 알림장을 확인했죠. 도훈이는 거실에서 폰을 보며 대충 오늘 어땠어? 하고 묻는 게 다였대요. 유미는 답하지 않았어요. 답할 기운이 없었으니까요. 그저 조용히 아이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숙제를 챙겼대요. 그 와중에도 제 부재중 전화는 여러 번 찍혀 있었겠죠. 그걸 보고 유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화장대 위에는 검은 액자에 들어간 장례식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시아버지 장례식 날 가족들이 찍은 단체 사진이죠. 그날 유미는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조용히 서 있었어요. 저는 아마 그 모습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전 손님 접대하느라 장례 절차 챙기느라 바빴거든요. 근데 그날 잠시 유미 옆을 지나며 했던 말이 있었다고 해요. 이럴 땐 시댁 체면 생각해서 너무 감정 드러내지 말자. 그 말이 유미에게 깊은 상처가 되었대요. 그게 저도 몰랐던 거리감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유미는 그날 이후로 저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말을 아끼고 필요할 때만 말했죠. 아이 문제나 집안일 말고는 감정이 섞인 대화가 거의 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명절 음식도 조용히 혼자 하더군요. 제가 도와주려 하면 괜찮아요. 다 했어요. 하며 손을 털었어요. 그 표정엔 미안함도 없고 불편함도 없었어요. 그냥 담담했죠. 마치 저와 일정한 거리를 두겠다는 듯이요. 사실 저도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고 그게 그런 결과로 돌아올 줄은 몰랐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유미도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저도 외로웠지만 유미도 혼자였겠죠. 그걸 인정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전화를 해도 문자를 남겨도 대답이 없는 걸 보면 내가 이젠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날 저녁 유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했대요. 도훈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TV만 보고 있었어요. 유미는 잠깐 도훈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대요. 당신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지 않아? 도훈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죠. 유미야, 요즘은 엄마도 알아서 다 하셔. 그 말에 유미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서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다 결국 아무 연락도 하지 못했답니다.
도훈이는 예전부터 말수가 적은 아이였어요. 어릴 땐 혼자 블록 쌓기 좋아하고 혼잣말도 많이 하던 아이였죠. 그래도 마음이 따뜻하고 뭘 시키면 말없이 해내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더 조용해졌어요. 유미 말이라면 뭐든 맞춰주는 것도 같고, 제가 뭔가 물어보면 응, 알았어. 그게 다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아들 목소리에서 감정이 느껴지질 않아요. 서운하다고 말하면 또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결국엔 저도 입을 닫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사이도 그저 가족이니까 유지되는 관계처럼 됐어요. 도훈이는 회사 일이 많다고 늘 늦게 들어와요. 그날도 야근이었는지 밤늦게야 사무실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대요. 노트북 옆에 놓인 제 진단서를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답니다. 언제 봤는지 모르겠지만 책상 서랍에 접어둔 걸 꺼낸 모양이에요. 진단서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심근경색 의증, 협심증 가능성, 정밀 검사 요망. 자기 이름은 없고 아내 이름으로 접수된 그 서류를 보며 도훈이는 처음으로 긴 한숨을 쉬었다고 해요. 그 진단서가 유미에게도 전달됐다는 걸 도훈이는 알고 있었어요. 병원 측 실수로 제 이름 대신 유미 이름으로 등록됐던 차트가 검사 결과와 함께 유미에게 연락되었다는 걸. 며칠 전 유미가 식탁에서 한마디 중얼거리는 걸 듣고 알아챘대요. 하지만 그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게 저희 가족의 방식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스쳐가는 듯 행동해요. 누군가 먼저 얘기하길 기다리고 그러다 시간이 지나버리는 거죠. 그날 밤 도훈은 집에 와서 제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대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불편했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휴대폰을 열었을 때 손이 떨려왔대요. 번호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그냥 다시 꺼버렸답니다. 그 순간 구급차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저는 쓰레기를 버리러 잠깐 나갔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숨이 막히고 가슴이 조여와서 도움도 못 청하고 바닥에 엎어졌어요. 관리인이 우연히 지나가다 저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해 주지 않았다면 그날이 제 마지막이었을지도 몰라요. 응급실에 실려와서야 도훈이에게 연락이 갔대요. 의사가 보호자에게 연락하려고 제 폰을 열었을 때 가장 마지막 부재중 전화는 유미였어요. 그 이름이 반짝였다는 말을 간호사가 건넸고 그제야 도훈은 유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통화에서 유미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죠. 며칠 전 병원에서 어머니 차트가 잘못 제 이름으로 등록됐어요. 그때 보고 알았어요. 근데 제가 너무 죄스러워서 차마 말도 못했어요. 유미는 그 말을 하고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대요. 도훈은 전화를 쥔 손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자신도 어머니 병을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고 아내 역시 알고 있었지만 외면했다는 사실이 그를 무력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오래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모른 척하며 살아왔는지 깨달았답니다. 그렇게 깨닫는데 44년이 걸린 거예요. 말 한마디면 됐을 것을, 손 한 번 잡으면 풀릴 수 있었을 것을.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도훈은 병원 복도에 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삼켰다고 했어요. 그런 아들이었다는 게 제겐 더 아프게 다가왔어요.
서운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도 나만큼이나 오래 외로웠을 것 같아서요. 아침 햇살이 창문 너머로 흘러들어요. 병실 공기는 조용하고 새하얀 천장이 낯설지 않게 느껴져요. 가끔 입원하면 하루쯤은 이렇게 누워 조용히 쉬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 누워보니 쉬는 것 같지는 않네요. 몸보다 마음이 더 무거워요. 밤사이 뭔가를 놓친 것 같은 기분.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아요. 의사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고 도운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고 무엇보다 유미가 있었어요. 진짜 유미였어요. 그 아이는 백합 화분을 안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또 한 번 멎는 듯 했어요. 얼굴은 많이 부은 듯 했고 눈은 빨갰어요. 화분 속 백합은 아직 피지 않았지만 곧 필 것처럼 단단히 움켜진 꽃봉오리가 보였어요. 한참 동안 문 옆에서 망설이던 유미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아무 말 없이 침대 옆 테이블 위에 화분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제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그 떨림은 유미의 것인지 제 것인지 모르겠지만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말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말이 필요하지 않았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가슴 속에 너무 오래 담아뒀던 말이 올라오더군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 그러나 너무 늦은 것 같아 차마 꺼내지 못했던 그 말. 그날 유미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무 늦게 내 눈물을 알아버렸구나. 유미는 눈을 감고 고개를 떨궜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 아이가 운 게 처음은 아니에요. 결혼식 날, 아이 낳던 날, 시아버지 장례식 날. 그 모든 날에도 분명 울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땐 저는 보지 못했어요. 제 감정에만 빠져 있었고 어른으로서의 역할이라는 이름에 갇혀 있었어요. 유미가 어떤 감정이었을지 상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걸 이제야 깨달았다는 게 참으로 미안했어요. 이젠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니? 그 말에 유미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치 오래 참았던 감정이 터지듯 제게 안겼어요. 유미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병원에서 알았을 때 바로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서 너무 죄송해서 전화도 못 드렸어요. 그 아이의 목소리는 아프도록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꼭 껴안고 오래도록 품에 안았어요. 그 순간 정말 많은 것들이 풀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돌처럼 굳어 있었던 서운함들이 조용히 스르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말보다 포옹이 훨씬 더 많은 걸 말해 주었어요. 문득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도훈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그 아이는 잠시 놀란 듯 우리를 바라보았고 이내 조용히 들어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다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혼자 계시면 안 돼. 그 말 속엔 울컥한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아들이라는 이름 아래 참아왔던 말들이 터져 나오는 듯 했어요. 그 아이도 오늘에서야 한 발 다가온 거예요. 우린 셋이서 그렇게 손을 맞잡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병실에 함께 있었어요. 며칠 뒤 다시 병원에 갔어요. 입원 중 상태가 많이 호전됐고 정밀 검사도 다 마쳤다고 해서
결과 설명을 듣기 위해 진료실에 앉아 있었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유미랑 도훈이가 제 양옆에 앉아 있었어요. 두 손이 나란히 놓여 있는 게 어색하면서도 따뜻했어요. 유미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손의 온도만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 아이가 이제 정말 내 편이 되어준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말씀하셨어요. 심근경색 가능성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다행히 이번 검사에서 급성 상태나 진행성 위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 처방은 꾸준히 받으셔야 해요. 생활 습관도 조금씩 바꾸셔야 하고요.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표정은 많이 안심된 것 같았어요. 지금 상태면 큰 걱정 없이 잘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안도감과 함께 이상한 울컥함이 밀려왔어요. 살 수 있구나라는 단순한 안도감보다도 이제야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진료실을 나서면서 저는 두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도훈이는 어딘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고 유미는 여전히 손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조금 더 솔직해지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내가 너희한테 짐이 될까봐 아픈 것도 말 못했어. 괜히 너희 사이 어색해질까봐. 유미가 저를 멈춰 세우고 눈을 마주쳤어요.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게 더 마음 아파요. 그리고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도훈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치료비나 병원비는 걱정 마. 유미랑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전 그 말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었는데도 그 말에서 느껴지는 책임감이 반가웠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까지 말해주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아들은 늘 어중간한 거리에서 말없이 서 있기만 했으니까요. 이젠 나도 엄마 옆에 있을게. 그 말 한마디가 40년 넘게 쌓인 침묵을 부드럽게 깨뜨렸어요. 그 순간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로비로 내려오는 길, 유미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백합을 다시 가져올게요. 이번에는 꼭 꽃이 필 때까지 돌볼 거예요. 그 아이 눈빛엔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한때는 피고도 버려졌던 화분이 이제는 다시 살아날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문득 제 안에서 묵직한 말 한 줄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정말 혼자가 아니구나. 그 단순한 문장이 그날 병원 전체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어요. 몇 달째 손도 안 댄 김치통을 꺼냈고 묵은 밥을 버렸어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였고 거실 전등도 새로 갈았어요. 그리고 시든 백합 화분에 물을 가득 줬어요. 꽃은 아직 피지 않았지만 이젠 곧 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사람도 마음도 관계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피는 거니까요. 가을 햇살이 병원 복도를 천천히 감쌌어요. 노란빛이 휠체어 팔걸이를 타고 제 손등 위로 흘러내렸죠. 오늘은 짧은 산책이라도 해보자는 의사 선생님 말에 유미가 저를 휠체어에 태우고 병동 복도를 함께 걸었어요. 걸음은 천천히, 말은 거의 없었어요. 그 아이도 저도 서로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오랜 시간 쌓여온 침묵은 쉽게 부서지지 않아요.
하지만 햇살 속에선 그 침묵마저도 덜 부담스러웠어요. 병실 너머의 복도는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해줬어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오늘 이 시간이 앞으로 내 기억에 얼마나 남을까? 유미가 걸음을 멈췄어요. 복도 끝 벤치 앞에서 휠체어를 멈추고 제 앞에 앉았어요. 눈을 마주쳤어요. 그 눈엔 여전히 미안함과 갈피를 못 잡는 흔들림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흔들림이 오히려 진심처럼 느껴졌어요. 조금 전까지 무거웠던 공기가 유미의 숨결에 녹아내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 진짜 너무 죄송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제 자신이 싫었어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저도 눈을 떼지 못한 채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너무 늦게 내 눈물을 알아버렸구나. 입술이 떨렸고 눈가가 화끈거렸어요. 수없이 꾹 눌러온 감정들이 마침내 숨을 내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참아왔는지, 서로 얼마나 멀리 돌아왔는지, 이제야 그 모든 게 실감났어요. 유미는 고개를 숙였고 그 손이 제 무릎 위로 올려졌어요. 작지만 따뜻했어요. 그 손을 꼭 잡고 한마디 더 꺼냈어요. 이젠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니? 그 말에 유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가득 고인 얼굴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저를 안았어요. 조용하지만 깊이 껴안았어요. 마치 오래된 돌담이 무너지고 그 뒤에 숨겨진 정원이 드러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 아이의 등을 감쌌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체온이 한 점으로 이어졌어요. 어떤 말도 필요 없었어요. 이 포옹 하나면 모든 갈등이 사라지는 듯 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도훈이도 복도 끝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표정은 말없이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안엔 안도감과 뉘우침이 함께 있었어요. 이젠 진짜 가족으로 새로 시작해보는 거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구나. 우린 끝이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번엔 서로를 잃지 않기 위해 더 노력할 거예요.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셔터를 누르기보다 그 감정을 마음에 눌러 담았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가슴 안에서 오래도록 여운으로 남을 거였으니까요. 오래된 상처도 진심 어린 한마디면 이렇게 치유될 수 있구나. 사람이 사람을 안아줄 때 그 품은 약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오늘 저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며칠이 흘렀고 병원 생활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정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크게 우려할 상태는 아닙니다. 약만 잘 챙겨 드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음속이 뻥 뚫리는 듯 했어요. 살아있다는 게 누군가에게 안도감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새삼 다르게 느껴졌어요. 유미와 도훈이 양쪽에 앉아 함께 의사의 말을 듣고 있던 그 장면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고요하고 소중했어요. 누군가와 함께 있는 진료실은 언제나 혼자였던 때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 작은 공간 안에서 우리는 오랜 시간을 되돌리고 있었어요. 진료실에서 나오자 도훈이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걱정 붙들어매요. 유미도 맞장구를 쳤어요. 이제는 저희가 매일 약 챙겨드릴 거예요. 휴대폰 알람도 설정해 놨어요. 그 말에 괜히 웃음이 났어요. 그렇게 챙김받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 오히려 쑥스럽고 간지럽더라고요. 그날은 태어나기 전날이라 특별히 병원 내 카페에서 셋이 같이 앉아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저는 정말 오랜만에 아무 근심 없이 웃었어요. 창밖을 보며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예전엔 다들 바쁘다고 하니까 나만 멈춘 사람처럼 느껴졌어. 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옆에 있어서 다시 사라지는 것 같아. 도훈이 가만히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아이 손도 이제는 아버지 손 같았어요. 굳은 살이 배어 있었고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유미는 가방에서 꽃다발을 꺼냈어요. 하얀 백합이었어요. 이번엔 꼭 피울 거예요, 어머니. 저랑 같이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오해는 말 한마디로, 갈등은 눈빛 하나로 충분히 풀 수 있었던 건데 우린 너무 오랫동안 모른 척하고 살았던 거예요. 도훈도 그걸 깨달았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진짜 가족으로 처음부터. 그 말을 듣고 유미가 조용히 웃었어요. 저는 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이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 말 속에는 지난 시간을 다 덮어줄 수 있는 용서가 담겨 있었어요. 이야기를 마치고 병원 카페를 나설 때 유미가 제 팔짱을 꼈어요. 그 감촉이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이제 더는 며느리가 아니라 정말 딸 같았어요. 어머니, 다 괜찮을 거예요. 그 말은 다짐처럼 들렸고 기도처럼도 들렸어요. 저는 그 아이 손을 살며시 눌렀어요. 나도 그렇게 믿고 싶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괜찮다는 확신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병실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가을 공기가 얼굴에 닿았고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밤하늘은 고요했고 별은 드물게 반짝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북적였어요. 사람의 온기로, 말의 힘으로, 포옹의 따뜻함으로 정말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있었어요. 지난 세월이 아깝지 않다고는 말 못해요. 하지만 그 세월 덕분에 오늘의 이 감정이 더 깊어진 건 분명해요. 이젠 진짜 가족으로 새로 시작해보는 거야. 서툴고 느리더라도 우리 다시 손잡고 같이 가는 거야. 요즘 아침은 조금 다르게 시작돼요. 눈을 뜨면 거실 창문 틈으로 햇살이 밀려들고 주방에서는 유미가 식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도훈이는 작은 테이블 위에 백합 화분을 올려두고 아이와 함께 물을 주고 있죠.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마음이 고요하게 따뜻해져요. 식탁에 앉아 있는 제가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걸. 이 작은 집 안 풍경이 먼저 말해줘요. 아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함께하고 있어요. 이젠 그게 제게 가장 큰 위로예요. 백합은 드디어 꽃을 피웠어요. 그 하얗고 단단한 꽃잎이 하나둘 열릴 때 마치 우리 셋의 마음도 동시에 열리는 것 같았어요. 어느새 손자는 백합을 자기 물주기 친구로 생각해요. 할머니, 오늘은 2번 물 줘야 해요. 왜냐면 어제는 구름 많아서 햇빛이 부족했어요. 그 말에 저도 유미도 웃었죠.
그 웃음은 어색하지 않았고 서로를 향한 거리감도 전혀 없었어요. 함께 있는 시간이 이젠 자연스러워요.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작년에는 그저 조용히 혼자 보냈던 날이었는데 올해는 다 같이 시장도 가고 한상 차려보자고 도훈이가 먼저 말했어요. 유미는 엄마한테 잡채 배워야지라며 메모지를 꺼내고 손자는 벌써부터 송편 색칠놀이를 시작했어요. 창밖엔 가을이 물들고 집안은 삶이 다시 피어나는 냄새로 가득해요. 소리 없이 멈췄던 시간이 이제 다시 흐르고 있어요. 그 흐름에 제가 있다는 게 참 고마워요. 살면서 한 번쯤은 사람 사이의 틈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틈은 조용한 말 한마디, 손 한 번 잡는 걸로도 생각보다 쉽게 메워질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예전의 시간들이 아프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그 시간들 덕분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졌어요. 우리 가족은 다시 손을 잡고 걷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 길이 어디까지든 따뜻하길 바라요. 야지의 인생극장 재미있게 보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